자, 마지막 작품은 작자미상의 최고운전인데 여러분들이 최고운할 때 이 고운이 니네 신라에 충신하면은 누구 생각나지? 최치원. 최치원 알죠? 우리 배웠지? 얘 누구 작가야? 뭐 제가해산 독서당이라든지 추야우중이라든지 이런 거 쓴 작가가 되겠지. 그래서 이 최고운전은 최치원의 생애의 실존 생애에다가 거짓 뭐 소설적인 요소를 더해서 만들어진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이해 가을 천하의 온 나라, 여기선 당나라라고 나오네요. 선비들을 모아놓고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모든 선비들이 85,800명에 이르렀다. 많이 모였다는 얘기야. 최치원도 과거에 참여했는데 장원을 차지했다. 왜 뛰어난 인물이잖아, 최치원. 그러자 당나라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 야, 당나라 황제가 말한 거야. 최치원은 소국, 여기서 작은 나라니까 신라를 얕잡아보고 얘기하는 말이야. 소국이 선비로서 으뜸의 자리를 차지했으니 참으로 귀한 존재다. 그러고는 많은 돈을 상으로 내렸다. 이윽고 황제는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을 대전 앞에, 궁궐 앞에 불러 모은 뒤 시를 짓게 했다. 그런데 이때 문득 한 쌍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최치원이 지은 시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거 정기적 요소죠.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 최치원을 불러 말했다. 경은 어떤 시를 지었기에 하늘에서 그 시를 가져간고 최치원은 황제에게 방금 지은 시를 읊어보게 했다. 황제는 최치원에게 최치원이 시를 읽자 황제가 찬탄했다. 이렇게 지었으니 하늘이 가져갈 수밖에. 마침내 최치원을 문신 후에 봉했다. 벼슬에 봉했다는 얘기고 이 벼슬 같은 거 이름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몇 년 뒤 황소가 3만의 군사를 모아 여러 지방을 거침없이 함락시켰는데 조정에서는 몇 년 동안 토벌에 나섰지만 이길 수가 없었다. 마침내 황제가 최치원을 대장으로 삼아 황소의 반란군을 토벌하게 했다. 최치원은 맞서 싸우지 않고, 너네 싸움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 그랬잖아. 적진에게 편지를 한 장 보냈어. 한 장 보냈을 뿐인데도 반란군은 모두 투항했다. 야, 항복했대. 조정에서 몇 년 동안 토벌에 실패한 걸 최치원이 편지 한 장으로 항복시켰대. 그럼 황제가 보면 어때? 대단한 거잖아. 이에 최치원은 반란군의 두목 황소를 사로잡아 들어왔다. 황제가 매우 기뻐하여 영지를 더 하사하는 한편, 영지는 땅이야, 땅. 많은 황금을 내리니 황제의 총애가 비할 바가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당연히 시기 질투가 있겠죠. 대신들이 최치원을 시기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모함하며 헐뜯는 말을 했다. 최치원은 중국이 비록 크지만 소국만 못하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거 모함이지. 간신들이 모함. 야, 최치원이 뭐라 그랬대? 야, 중국이 커. 하지만 신라보다 안 좋아 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황제한테 꼰지른 거야. 황제가 매우 진노하여 매우 화가 나 최치원을 남쪽 바다의 섬으로 귀양 보내고 일절 음식을 안 줬답니다. 이제부터 재밌는 일이 나오지. 하지만 최치원은 예전에 노파에게 받았던 간장의 적신소음을 밤마다 꺼내 빨아먹음으로써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안 죽어 얘는. 황제는 한 달 뒤 최치원이 죽었는지 알아보라고 사자 심부름꾼을 섬으로 보냈다. 사자가 최치원하고 부르자 최치원은 그 의도를 짐작하고 아, 황제가 나 죽었나 확인하러 왔구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자는 들어가 황제에게 말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야 사자가. 여러 대신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최치원은 소국의 천한 놈이면서 중국에와 온갖 방법으로 황제를 속였지. 그러다 요행으로 높은 벼슬을 얻고는 세력을 믿고 교만하게 굴더니 지금은 도리어 그에게 재앙이 되어 굶어 죽게 됐구나 라고 간신들이 좋아했단 얘기고. 이때 마침 베트남의 사신이 공물을 바치려다가 당나라에 오다가 최치원이 유배가 있는 섬을 지나게 되었다. 이거 이제 우연성이지. 호련 갑자기 섬 위에 한 선비가 승려들과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이 보였다. 그 곁에는 선녀 수십 명이 늘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베트남 사신이 배를 멈추고 한참 보고 있자 그 선비 최치원이죠? 에게 시한수를 지어달라고 청하자 선비가 시한수를 지어주었다. 베트남 사신은 당나라에 이르러 황제에게 그 시를 바쳤다. 황제가 이 시를 보고 말했다.
이거 누가 지었냐? 사신이 대답했다. 제가 남쪽 바다의 섬을 지나가는데 어떤 선비가 최치원이 승려들과 앉아서 책을 읽고 선녀 수십 명이 그 곁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에게 시를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 그 시를 보여주며 말했다. 시에 담긴 뜻을 보건대 최치원이 지은 듯합니다. 석 달 동안 음식을 끊고 어찌 살아있을 리가 있겠느냐? 분명 최치원의 홀령이 지은 시일 것이다. 믿지 않는 거지 지금 최치원이 살아있다는 걸. 이 다시 사자를 섬으로 보냈다. 사자가 최치원하고 부르자 이번엔 최치원도 빡쳤죠. 야, 너 뭔데 자꾸 내 이름 부르냐 짜증나게. 이렇게 말하고 꾸짖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었다. 사자가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최치원은 죽지 않았고 목청을 높여 대답했습니다. 황제가 몹시 놀라 말했다. 하늘이 돕는 사람이다. 황제가 다시 사자에게 명령했다. 최치원을 불러들여라. 사자는 황제의 명을 따라 최치원을 낙양으로 데려왔다. 황제가 최치원을 자신의 방으로 부르더니 이렇게 물었다. 경은 여러 달이나 밖에 있었는데 어찌 한 번도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 황제가 물었다. 하늘 아래 황제 내 땅이 아닌 곳이 없다. 하늘 아래 내 땅이 아닌 곳이 없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황제의 신하가 아닌 이가 없다. 이거 중화사상이지?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신하라는 말이 있지. 이 말대로라면 너도 신라 사람이긴 하지만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내 신한 거고 신라 또한 내 땅이야. 신라의 왕 또한 나의 신하다. 그렇지만 경이 나의 심부름꾼을 꾸짖은 일은 무엇인가? 라고 황제가 얘기하니까 최치원이 이제 허공 중에 손으로 일자를 긋더니 그 위에 펄쩍 뛰어올라. 야 봐봐. 황제는 뭐래? 세상의 모든 건 다 내 땅이래. 그러니까 최치원이 하늘에다 일자를 딱 그어. 그러면 이제 이게 있잖아. 그럼 이게 뭐야? 땅이 된 거야. 최치원의 땅. 자신이 쓴 글자 위에 앉았다. 요게 최치원이 앉은 거야. 그러면서 야 황제야 이것도 네 땅이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도 네 땅입니까? 황제가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야 황제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답니다. 최치원이 황제에게 말했다. 폐하께서 소인들의 모함하시는 말을 듣고 훌륭한 신하 저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제 나는 우리나라 신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요 부분도 방금 앞에서 했던 거에 더 앞버전이야. 이 부분은 알았지? 자, 한번 봐볼게요. 승상은 지금의 국무총리쯤 되는 거고 나업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재주와 기예가 당대에 빼어났다. 왜? 그래서 우리 고전소설은 제자가인 인물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요 나업의 딸 있잖아. 요 나업의 딸하고 최치원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야. 아이는 여기서 아이는 최치원은 이 말을 듣고 헌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여 승상의 집 앞에 가서 그럼 봐봐. 요 아이가 최치원이고 이 나업의 딸이 아주 예쁘고 재주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거울 고치는 장사로 변신을 해서 일부러 승상의 집 앞으로 간 거야. 거울 고치시오라고 소리를 쳤다. 소전은 이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와 유모에게 주었다. 소전은 여기서 소저가 누구야? 나업의 딸이죠. 유모 뒤를 따라 바깥문 안쪽에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거울 장사가 소조의 얼굴을 언뜻 보고 반해 손에 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트려 버렸다. 최치원이. 알았지? 그럼 왜 깼는지 나올 거야. 유모가 놀라 화내며 때리자 장사가 말했다. 겨울은 이미 깨졌는데 때려 뭐해? 자, 거울값 대신 나를 노비로 삼아. 그럼 내가 거울값을 갚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거는 그러면은 자기를 노비로 삼아 거울값을 갚게 해달라는 이거는 뭐니 얘들아? 얘가 이 나업의 집에 지금 들어가기 위한 계획이지 최치원이. 유모가 들어가 이 말을 승상께 이르니 허락했다. 승상은 그의 이름을 거울을 깬 노비라 그래서 파경노. 야 파는 파괴하다 파자고 경자가 거울 경자라 했지. 노는 노비. 그래서 파경노로 말 그대로 거울을 깬 노비라고 짓고 말 먹이는 일을 시켰다.
말들은 저절로 살쪄 여윈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제부터 뭐가 나와? 이 파경노의 비범한 능력이 나오지? 하루는 천상의 선관이 구름처럼 몰려와 말 먹일 꼴을 다투어 그에게 주었다. 이에 파경노는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었다. 그러니까 말은 누가 키워줘? 하늘의 성관들이 다 키워줘. 날이 저물어 말들이 파경노가 있는 곳으로 와 그의 머리를 숙이고 늘어서자 보는 자마다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승상의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하기를 파경노는 용모가 기이하고 탐복할 일이 많으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부로 천한 일을 맡기지 마세요라고 지금 승상의 부인이 파경노를 먼저 알아봤네. 승상이 옳게 여겨 그 말을 따랐다. 이전에 승상은 동산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파경노에게 이를 기리게 했다. 이때부터 동산의 화초가 무성하여 조금도 시들지 않아 봉황이 전설의 새가 쌍쌍이 날아들고 꽃가지에 들었다. 비범한 능력이지. 열흘이 지났다. 파경노는 소저가, 여기서 소저는 승상의 딸이고 얘가 일부러 거울을 깨뜨리고 이 집에 들어온 이유죠. 동산의 꽃을 보고 싶으나 파경노가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파경노가 승상을 뵙고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여러 해 지났습니다. 한 번도 저희 어머니를 뵙지 못했으니 어머니를 보고 올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지금 이거는 왜 승상한테 얘기했을까? 왜 얘기했어? 이 여자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은데 파경노라는 남자가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못 오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리를 비워주는 거야, 일부러. 나 엄마 좀 보고 올게. 이렇게 자리를 비워주는 거야. 승상은 닷새를 주었다. 소저는 파경노가 귀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꽃을 보고는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느라고 시를 지었다. 파경노는 꽃 사이에 숨어 있다가 실제로는 엄마한테 안 갔어. 꽃 사이에 숨어 있었어. 새가 숲 아래서 우는데 눈물을 보게 오는데 시로 화답했다. 소저가 얼굴을 부끄러워 불키며 들어갔다. 해서 이제 여기서는 서로 소저랑 파경노랑 인연을 맺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중략. 중국의 황제는 신라의 왕에게 석함을 보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으라는 명을 한다. 신라의 왕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업에게 과업을 부임한다. 근데 이제 그냥 하면 좋은데 여기다 이제 계란을 하나 놓고 이거를 꽁꽁 싸매. 몇 번이고 이렇게 꽁꽁 싸매. 그 다음에 이걸 함에다 둬.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게 뭔지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니네 나라 없애버리겠다라고 신라의 왕한테, 중국의 왕이 횡포를 부린 거야. 그래서 왕이 지금 승상한테 야 네가 알아와 라고 얘기한 건데 이 승상의 지금 집에 누가 들어와 있어? 파경노가 들어와 있잖아. 결국 이 문제를 파경노가 나중에 해결해 줘. 나업은 집에 돌아와 석함을 안고 통곡했다. 파경노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왜 우는지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해주자 자뭇 기쁨을 띄었대. 왜? 자기가 해결할 수 있잖아. 꽃가지를 꺾고 외청으로 갔다. 소저가 딸이 슬피 울다가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파경노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럼 소저는 지금 이 파경노란 애는 보통이 아니잖아. 얘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속으로 놀라 창틈을 엿보니 파경노가 꽃을 들고 있었다. 소저가 이상히 묻자 시침을 떼며 말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고 하여 그대를 위해 가져와있어. 시들기 전에 받아보시오. 소저가 한숨을 크게 쉬니 파경노가 위로하여 말했다.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누군데 나잖아. 나 파경노가 반드시 그대의 근심을 없애줄 것이오. 근심치 말고 꽃을 받으시오. 소저가 꽃을 받고 부끄러워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소저는 파경노에게 말을 괴히 여겨 승상에게 말했다. 파경노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신선의 기운이 있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 소저가 아빠한테 얘기한 거지. 승상이 말했다. 너는 어찌 쉽게 말하느냐. 만약 파경노가 할 수 있다면 나라의 이름난 선비 가운데서도 한 명도 시를 짓지 못해 이 석함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아빠는 파경노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소저가 말했다. 뱁새는 비록 작지만 큰 샘매를 살린다고 합니다. 파경노는 비록 노둔하나 큰 재주를 지니고 있을지 어찌합니까? 그럼 여기서 뱁새는 누구를 의미해? 파경노고 큰 샘매를 살린다는 건 여기서 샘매는 승상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어서 파경노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고했다.
그가 만약에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원컨대 원하건대 그를 불러 시험하여 시를 짓게 하소서. 승상이 파경노를 불러 구슬리며 말했다. 만일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짓는다면 큰 상을 줄 것이며 마땅히 너에게 내 뜻을 이뤄주겠다. 파경노가 거절했답니다. 이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 비록 후한 상을 준들 제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소조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내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마땅히 사면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식한 이였으나 그 명을 따랐습니다. 하물며 파경노는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거짓으로 못하는 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그를 겁박하시면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복종치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단 얘기야. 승상이 그럴듯하여 파경노를 불렀는데 이제 승상이 파경노를 불렀는데 파경노를 죽여 나 시 안 줘 계속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딜을 해. 어떤 딜을 해? 네 딸을 나에게 줘. 그럼 내가 시를 지을게 라고 해서 결혼을 한 뒤에 시를 지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